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도 방역 패스 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길랑발의 증후군과 내정맥동 혈전증 등을 방역 패스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됐을 때 치료비 본인 부담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처럼 접종을 강제화하거나 치료비나 검사비로 압박해 강제하는 건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업체 55만 곳으로 업체당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주일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장병의 외출을 14일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주일미군 장병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국에서 출국할 때와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 패스 논란이 계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새로 방역 패스가 적용된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쇼핑몰과 대형 마트, 백화점 등 전국 2천여 곳입니다. 정부는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지난 3일 시행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접종 완료 후 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 패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사유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의학적 사유에서 예방접종 예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외 범위 확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구체적으로 길랑발의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등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방역 패스 예외 사유는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총 4가지 경우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됐을 때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방역당국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에게 치료비와 검사비를 자가 부담시키는 조치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처럼 접종을 강제화하거나 치료비나 검사비로 압박해 강제하는 건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접종은 국민이 자율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55만 업체에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예고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4분기에 입은 손실과 올해 1분기에 예상되는 손실을 250만 원씩 산정해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연 1% 저금리로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손실이 300만 원으로 확정됐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월 이자 1,660원을 내면서 5년 안에 갚으면 되는 겁니다. 신용 점수, 보증 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첫 닷새가는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대로 진행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선지급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 추가 대상자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선정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69.5%가 오미크론 변이로 집계됐습니다. 방대본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 유럽발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들은 정부 지정시설이나 자택에서 10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 전파 위험이 크지는 않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달 말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환자 급증에 대비해 현재 하루 75만 건 정도 처리 가능한 PCR 검사 역량을 85만 건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고령 기저질환자와 감염 우려가 큰 밀접 접촉자, 요양시설 근무자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PCR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차순위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고려하는 식으로 진단검사 시스템에 변화를 줄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두 가지 고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각종 방역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며 첫 번째는 설 연휴 기간 확산 우려이고 두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화할 가능성인데 두 가지 상황이 겹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치솟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과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의료 역량,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오늘 16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변수로 전체적인 유행 위중증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지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수요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변수와 함께 국민 불편, 민생경제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입원율과 사망률도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에 압박을 주기 시작했는데 주 정부들은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방위군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 있는 유명 해변인 롱비치의 한 검사소입니다. And I've been standing up here for 3 hours now. 가족과 친구 등 주변에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니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A lot of family members have been tested positive. Some of which I was spending with New Year's Eve, and a lot of friends as well. 실제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래 최다 기록입니다. The surge is incredible. I kind of anticipated there to be a surge after Thanksgiving, but I don't think anyone was prepared for the amount of people that we've seen, and we're talking record number of tests.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일 기준 65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누적 환자는 5,980만여 명으로 6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78% 늘었고 지난주 초 오히려 줄었던 사망자도 12% 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 확산은 결국 입원 증가 등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뉴욕주는 최소 2주 동안 비필수 수술을 중단하라고 관내 병원에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10곳 넘는 주는 주 방위군을 검사소와 병원 등 의료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면역력이 약한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 8월 13일 면역 체계가 손상되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세 번째 접종을 승인하면서 이를 2회차 접종을 보완하는 조치로 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된 일부 환자는 지난해 8월 3차 접종 이후 5개월이 지난 이번 주부터 부스터샷인 네 번째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지난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미국인들의 가게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개선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경제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미국인 1,17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가계 총 저축은 2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51조 원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요인으로 연방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확대, 학자금,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33%로 코로나19 대유행 전의 8%보다 4배 이상 높아졌고 지난해 7월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예금 계좌 잔액 중간값은 1,900달러로 2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패스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현지 시간 9일 경찰 추산 5천여 명의 시위대가 백신 독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도 주말과 휴일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이틀 연속 시위가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백신 증명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간 8일 주요 도시 곳곳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해 시위를 벌였고 독일 주요 도시와 오스트리아의 빈, 스위스 취리히 등에서도 정부 방역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가 대유행 단계를 벗어나 주기적 유행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나딤 자하위 영국 교육부 장관은 현지 시간 9일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영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주기적 유행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하위 장관은 영국이 주요 경제국 중에서 처음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엔데믹은 팬데믹과 달리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상태를 뜻합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항구 도시 텐진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중국은 텐진에 사는 모든 시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등 비상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가까운 수도권 도시인 텐진시에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확진자 중 적어도 2명이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我们第一时间接到区指的统一的要求和安排，通过街道、社区还有网格员3级精准的摸排之后，把这个人员按照分时段，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은 지역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 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0여 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입국해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텐진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2개 노선의 일부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텐진시 내 주거단지 여러 곳을 봉쇄했습니다. 1,500만에 가까운 텐진 시민 전체에 대한 검사를 이틀 동안 실시합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인근 도시에서의 오미크론 발견으로 중국 당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장병의 외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둔 조건 등을 담은 주일 미군 지휘협정의 운용을 협의하는 미일 합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미군 관계자의 기지 밖 외출을 앞으로 14일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수 활동에는 공무와 병원 방문 등이 포함되며 외식 등은 제외됐습니다. 성명에서 양국은 주일 미군 장병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국에서 출국할 때와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조치는 오키나와현과 야마구치현 등의 미군 기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해 해당 지역을 포함해 히로시마까지 준 긴급 사태가 적용된 뒤 나온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일본 정부가 시행해온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등 입국 규제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미크론 변이의 실태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신중에 신중을 더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적용해온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입국 규제 연장에 대해서는 해외 동향 등을 검토한 뒤 일본 내 연휴 이후 정부가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유명 대기업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한 스타트업들도 CES에 나와 자신들의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내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CES 현장에서도 빛났다고 합니다. 양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녹화한 뒤 클릭을 몇 번 하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완성됩니다. 딥러닝과 포즈 추출 기술 기반으로 3차원 캐릭터를 쉽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포스텍 3학년 재학생 2명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기업은 지난해 네이버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아 3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올해 처음으로 CES에도 참가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플라스크는 영상만 찍으면 이 유저의 모션을 그대로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주는, 모션 익스트랙션 해주는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게임 혹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끼를 입고 공기를 넣자 서서히 부풀어 오릅니다. 적절한 압박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AI 기반 스마트 조끼입니다. 발달장애인과 ADHD 환자의 이상 행동이나 스트레스 수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공기 주입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취약계층이나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해외 박람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전 세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끼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카이스트는 10개 기업이, 포스텍은 13개 기업이 참여해 남다른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부스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은 이번 CES를 통해 미국 내 유통업자를 발굴하는 등 생각보다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곳 CES 유레카파크는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창업 기업들은 돋보이는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으며 우리 기술력의 우수성을 각인시켰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내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5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49만 7,238톤 대비 8.8% 늘어난 54만 872톤으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20년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폐 합성 수지는 3,065톤으로 전년 2,604톤 대비 17.7%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공단 측은 코로나19로 음식 배달과 택배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포장재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영세민 거주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에서 32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불릴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 외벽 유리창이 대부분 깨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부상자를 병원에 후송합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3층 복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뒤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휴일 오전 집에 머물던 어린이 등 가족들이 순식간에 유독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I live on the first floor on that side, so I smell the smoke and it's strong. It's getting stronger. So as a mom, I shut off everything. 뉴욕 소방국은 복층 아파트 침실에 놓였던 이동형 전기 히터에서 불이 났으며 열린 문을 통해 화염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smoke extended the entire height of the building. Completely unusual. Members found victims on every floor in stairwells and were taking them out in cardiac and respiratory arrest. 이번 화재의 사상자 규모는 지난 1990년 클럽 화재 이후 뉴욕에서 30여 년 만에 최악으로 여겨집니다. The impact of this fire is going to really bring a level of just pain and despair in our city. The numbers are horrific. 모두 120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난 1973년 영세민용으로 지어진 건물로 스프링쿨러 등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재 경보음이 자주 오작동을 일으켜 긴급 대피가 늦어진 원인이 됐다고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파키스탄 북부 고원 관광지에 폭설이 내리면서 수천 대의 차량이 고립돼 수십 명이 동사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유명 관광지 협곡에서 수십 미터 바위 절벽이 무너져 내리며 그대로 관광보트를 덮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 북부 판자부주 고원 관광지 무루리 지역입니다. 지난주 이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금요일 저녁 매서운 강풍과 함께 기록적인 폭설이 계속되면서 수천 대의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영하 8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와 1m까지 쌓인 눈 속에 관광객 수천 명이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기름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면서 밤사이에 봉사자가 무려 2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जितनी भी हरकतें हुई हैं ना बस पूरा मुल्क जिसे कहते हैं ना जी इस टाइम उनके साथ बराबर का शरीक गम में डूबा हुआ है बस कुदरत का ये फैसला था उनके प्यारों के यही साल लिखे हुए थे और बहुत नबील इंसान थे वो अब देखें ना 8 मई थे जितनी भी हुई हैं अब उन पर तो क़यामत टूट पड़ी ना 브라질 남동부 푸르나스 호수 협곡입니다. 갑자기 협곡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부근을 지나던 소형 관광보트 3척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푸르나스댐 건설로 형성된 협곡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최근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절벽의 지반이 약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소변이 나오는 통로에 돌과 같은 이물질이 생기는 요로결석은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에게도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요로결석을 방치할 경우 합병증과 함께 응급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반려견에게 찾아온 요로결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장실도 못 가고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배뇨 배변 문제 증상. 대박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방광에서 오줌이 한 방울도 나가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콩팥이 물이 찼어요. 위험한 게 아니라 죽어요. 과연 대박이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 요로결석 문제와 치료 방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속 배변 활동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반려견. 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이 친구가 대박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귀여운 표정이 매력인 포메라니안 대박입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웬 이불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거실, 방 안까지 깔려 있는데요. 집에 이불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집에 대박이도 있고 또 고양이가 7마리나 있어가지고요. 밑에서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이불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보호자에겐 대박이 외에도 7마리의 고양이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대박이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제작진의 방문에도 큰 동요가 없을 정도로 유독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대박이가 몇 개월 전부터 많이 아팠는데요. 화장실도 못 가고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오줌 누면은 막 거름같이 나오고 근데 이제 힘들어서 그런지 밖에도 잘 안 나가려고 내가 안고 다니고 안고 가고 막 이랬거든요. 대박이 쉬하자. 최근 배뇨와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겨 화장실조차 편히 못 가고 있다는데요. 때문에 매번 배변을 유도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지 씨를 못해요. 소변이든 배변이든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렇게 한참을 대박이의 배뇨를 유도한 끝에 겨우 소변이 나왔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적은 양의 소변만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있을 때는 왔다 소변도 보고 이랬는데 배변 볼 때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럼 대박이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사료도 안 먹고 껌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놈을 많이 했는데 아마 껌 때문에 많이 한 봉지씩 막 먹고 한 봉씩 2봉지씩도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배뇨에 문제를 보이고 나서부터 배변 활동까지 지장이 가 이제는 항문까지 헐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변을 많이 못 보고 나서는 대변도 항문이 많이 대변을 못 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박이는 평소 사료를 심하게 거부해 식이 관리가 힘들었다는데요. 유일하게 갯껌만을 주식처럼 먹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호자 역시 대박이의 밥을 챙겨주는 것이 가장 큰 걱정. 냉장고에서 웬 꾸러미를 꺼내는데요. 사람이 먹는 소시지와 강아지 간식이 섞여 있습니다. 보호자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라는데요. 오늘 그거 뭐예요? 대박이 밥이에요. 원래 강아지는 사료 먹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는 사료를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니까 껌을 하도 좋아해서 껌을 제가 많이 줬는데 한 봉지씩 넘게 먹었는데요. 사료는 아예 안 먹어요. 사료 거부가 심해 몇 안 되는 간식들로 대박이의 끼니를 챙겨주고 있는 상황. 대박아 먹어야지. 하지만 이제 대박이는 간식조차 잘 먹지 않습니다. 밥을 보고도 살기만 하고 안 먹네요. 얘는 껌만 좋아하는데 누가 저기 껌을 주면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껌을 그들도 안 주고 이렇게 간식을 주는데요. 할 줄만 하고 안 먹네요.
내가 꼭 씹어 먹어야지. 하기만 하면 어떡해. 잘 먹지도 못하는 모습에 보호자의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데요. 상황이 여의치 못해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열심히 빗질을 해주고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보살피 형편도 어렵고, 근데 수급자라 이제 수급인데 여기 박세 내고 돈 한 50만 원 정도인데 그거 약 간식류 한 달 쓰려면 돈도 한 달 못 써요 다. 그거 부족한데 내가 갑자기 그 병원에 가다 보니까 진료비로 그 다수 솔직히 지금 돈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직접 못 해준다는 사실이 보호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대박이의 사연을 듣고 한 동물병원에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갈 채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병원에 가게 돼서 너무 좋고요. 대박이가 얼른 치료돼서 빨리 아프지 않고 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주기로 한 동물병원에 보호자와 대박이가 찾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대박이와 함께 진료 차례를 기다려보는데요. 보호자가 유독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 대박이 데리고 병원에 처음 왔는데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대박이 데리고 오래 아프지 않고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박이의 진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애기가 어진물 못 사지 몇 개월 됐고요. 혹시 밥 같은 거 잘 먹어요? 또 안 먹고 그냥 아예 먹지도 안 하고. 아마 되게 방광에 결석이 있거나 심장이나 요관, 요도에 결석이 있는 게 오줌을 못 싸요. 요로결석 의심 소견을 받은 대박이. 반려견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며 저장되는 요로기관에 자연스럽게 체내 결석이 생겨 통증과 배뇨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요로결석이 생긴 위치에 결석을 제거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술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오래 방치하면 유착될 수 있어 이를 막아주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대박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요로기관을 보고 결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초음파 검사 또한 진행했습니다. 과연 요로결석 의심 소견이 적중할지 초음파실에 긴장이 감도는데요. 그런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죽어요. 위험한 게 아니라 죽어요. 방광에서 오줌이 한 방울도 나가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콩팥이 물이 찼어요. 왼쪽이 심하고 오른쪽은 왼쪽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고. 초음파 검사 이후 생각보다 심각한 대박이의 상태. 방광에 가득 찬 소변을 직접 빼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요. 요로결석으로 인해 방광이 약해져 제 기능을 잃고 염증이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이후 곧바로 대박이의 요로결석 제거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종합 검사 결과로도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체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된 대박이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보호자. 너무 미안하고 제가 너무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지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서 좋겠어요. 이제 보호자는 대박이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도해 봅니다. 대박이의 요로 부위를 절개해 직접 결석을 꺼내는 수술,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포메라니안 개체 특성상 체구가 작아 요로가 더욱 작고 세밀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술 끝에 대박이를 괴롭히던 요로 결석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정말 대박이가 고통스러울 만했네요. 드디어 끝난 대박이의 요로 결석 제거 수술. 오늘 수술 잘 끝났나요? 예, 수술 잘 끝났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술은 깔끔히 끝났고요. 앞으로 오줌을 잘 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고비가 좀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방광벽 같은 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염증도 심하고 그래서 그게 회복되는데 2차 고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잘 회복이 되면 아마 집에 가서 오줌 싸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박이를 괴롭혔던 요로결석은 많은 반려견들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원인은 단백질이나 미네랄, 칼륨이 다량 함유된 간식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식사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음수량, 외부 세균 감염 등으로 결석이 생겨 반려견들의 요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수술 이후 대박이의 상태는 어떨까요? 고생했다. 수술을 잘 마친 대박이와 보호자가 면회실에서 상봉했는데요. 대박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대박이가 보호자를 대면대면합니다. 대박이가 저한테 그렇게 했다고 삐졌나? 그래, 삐졌어요. 자기 아프게 해서 대박이가 많이 삐진. 보호자는 이번 계기로 인해 깨달은 게 많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해서 그래. 대박이가 많이 아픈데 나는 그걸 잘 모르고 대박이한테 너무 못한 것 같아요. 대박이 태어나고 나오면 대박이랑 산책도 많이 다니고 같이 많이 다니고 싶어요. 앞으로 보호자는 대박이의 식이 관리에 더욱 신경 쓰며 대박이의 건강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요로결석 때문에 건강에 큰 위협을 받았지만 앞으로 다시 찾아올 대박이의 건강한 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병 자체로도 무섭지만 여러 합병증을 부르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한번 발병하면 완치도 어렵기 때문에 평생 관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분보고서에서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유순집 교수 모시고 당뇨병의 위험성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병이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당뇨병은 혈액 속에 이 포도당이 있는데 그 수치가 만성적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전신적인 합병증이 발생하는 병입니다. 과거에는 그 망국의 병이라고 이렇게 회자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환자 자신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병이고 늘 합병증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혈당이 어느 정도 돼야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는 건가요? 혈당 수치만 갖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평균 혈당 검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갖다가 당화혈색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진단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 포도당을 측정했을 때 126mg/dL 이상인 경우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75g 경구 당부화 검사를 일단 시행해서 2시간째 혈당 포도당이 200mg/dL 이상 올라간 경우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당뇨병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기준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수는 얼마나 많나요? 네, 제일 중요한 자료는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간한 팩트시트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이고요. 2018년까지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딱 분석하였는데 30세 이상 성인 약 7명 중 1명이 당뇨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약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전 국민의 한 495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2018년을 지났으니까 500명을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당뇨병도 진단 기준으로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당뇨병 전 단계가 30세 이상에서 26.9%, 65세 이상은 29.6%인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가 무려 50%를 넘는다는 그런 심각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네. 국민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의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치로 따져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건데 당뇨병을 얻게 되는 주요 원인이 뭔가요? 이게 뭐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사회가 이 산업화되면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갖다가 보였던 것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과거 저희가 이제 단군 이래 가장 잘 산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5천 년 동안 정말 굶주리고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렵던 사회에서 이제 모든 게 풍족한 사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삶에서 또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 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환경, 또 음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죠. 그리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는 모습을 다양한 매체에서 늘 접하게 되는 사회 환경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식생활 해결이 어려웠던 시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에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발달한 기아 유전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슐린 분비 능력이 크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왔는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갑자기 영양 과잉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 공장이 우리가 먹은 거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인슐린 요구량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환경이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영양 과잉이 오히려 인류에게는 그 질병으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 확진을 받기 전에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증상이 다음 다식 다뇨입니다.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 알고 3다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알기 어려운 피로감 그리고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외음부 소형증이 보일 수 있고 전신의 가려움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직장 신체 검사 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당뇨병이 의심된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갖다가 권고받고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럽니다.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왜 당뇨병이냐고, 내가 당뇨병 맞냐고 이렇게 예.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을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에 당뇨병 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 당뇨병은 사실은 우리가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 그것도 이해한 걸 더 실천하는 게 당뇨병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럴 걸 위해서는 우리가 당뇨병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특히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일단 교육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교육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합병증이 되는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혈당을 그걸 위해서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혈당 조절 목표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그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또 자꾸만 확인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때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당화혈색소라는 검사와 자가혈당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2형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 우리 가장 많은 당뇨병에 있어서는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미만입니다. 그리고 1형 당뇨병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7%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혈당 조절 목표는 환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 여건이나 기대여명, 동반 질환의 중증도 또는 저혈당 위험도에 따라서 개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의 경우에 말씀 잠깐 드리면 이 자가혈당 검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갖다 적는 식사일기 교육을 갖다 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연속 혈당 검사라는 방법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돼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보험까지도 혜택이 되는데 아주 매우 유용하게 환자 자신이 자기의 상태를 딱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우선 생활 습관 교정을 좀 해보고 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약물 치료까지 넘어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이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인슐린 치료를 한번 받으면 평생 끊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참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인슐린 맞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평생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인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2형 당뇨병인데도 인슐린 분비가 매우 저하되어 있어서 인슐린 치료를 하지 않고는 혈당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평생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좋은 점은 2형 당뇨병으로 고혈당이 심해서 인슐린 치료를 이미 시작한 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인슐린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유병기간이라고 하죠. 예. 길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진단받고 길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또 생활습관 개선을 매우 잘 하셔서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예. 특히나 비만한 분들 중에는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하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을 잘 유지하거나 오히려 근육량을 늘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인슐린 치료를 중단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또한 또 최근에는 임신성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임신 중에는 인슐린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출산 후에는 인슐린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 전에 인슐린 치료를 필요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돼야지만 상처도 잘 아물고 회복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수술한 다음에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전신 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인슐린을 중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당뇨는 지금 이 합병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당뇨병의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주 큰 혈관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심장에 있는 관성동맥 또 뇌혈관과 같은 큰 혈관이 되겠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뇌졸중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은 망막과 신장에 오는 합병증으로 당뇨병 망막 합병증 또는 신장 합병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이 대표적인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 합병증과 당뇨발 등도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당뇨병의 원인으로 유전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걸 저희가 이제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 요인이라고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우리가 신체를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체중을 키로 2번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23 이상이 되는 그런 걸 과체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는 25 이상의 되면은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직계 가족 중에 당뇨병에 있는 경우에서도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또 이미 벌써 공복혈당 장애가 있다고 알려지거나 출산했는데 애가 4kg 이상인 거대아인 경우에 있어서 또 당뇨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고혈압 약을 먹거나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고 부르는 고밀도 지단백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35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뇌졸중 또는 관성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도 그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당뇨병 발생 여부를 가능하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뇨병에 있어서는 자신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공장이 바로 췌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내가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이 기전이 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또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이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자, 교수님, 어떤 질병이든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우선되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교육을 받고 또 교정받은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체질량 지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3 미만인 당뇨병 전 단계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영양요법을 의학 영양요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요법을 잘 이용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아주 개별화된 의학 영양요법을 받는 것을 중요시하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도록 권고드립니다. 네. 만약에 과체중 혹은 비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의학 영양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체중의 5 내지 10%를 감량하고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예. 때로는 저희가 약물요법 사용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건강한 생활 습관, 또 식습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또 철저하게 혈당 관리를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 스스로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유순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도전하라. 열정으로 무장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꿈은 이루어진다. 휴먼 다큐 브라보 K-사이언티스트가 마련한 신년 특집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철보다 단단한 슈퍼콘크리트를 개발해 건축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김병석 원장에게 과학자로서의 삶과 사명감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